지난 토요일 오후에 서울 광화문에는 난민에 대해서, 예멘 난민 수용 등에 대해서 국민이 먼저다라고 반대하는 사람 1000여 명이 모여서 이렇게 목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수 진보를 떠나가지고 이 목소리가 높았고, 특히 마스크를 쓴 젊은 여성들이 안전불감증에 대한 우려 등도 난민 문제에 포함시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난민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전과는 매우 달라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지금 EU에서 난민 문제에 관한 한 가장 이렇게 포용적이었던 메르켈 독일 총리도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메르켈은 지금 겨우 연정으로 정권을 꾸려가는데, 온건한 난민 정책 탓으로 지금 연정이 붕괴되어서 총리직을 이렇게 내놓는 그런 벼랑끝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메르켈이 결국은 이 난민 문제에 있어서 유럽에 도착하기 전에 난민들을 이렇게 통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화하는 부분을 동의를 했고요. 또 난민들이 다른 유럽 국가에 도착을 해서 독일로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 시도를 막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지금 결실을 얻었습니다. 이 기민당의 메르켈이 이 자매당인 기사당과 연정을 유지를 하려고 하면 다른 유럽국에서 독일로 다시 들어오는 2차 이동을 막아야 된다라는 전제가 기사당에서 강하게 요구가 되었습니다. 자, 이 가장 난민에게 온정적이던 메르켈조차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최근 유럽 내에 반난민 정서가 매우 심각해지고,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독일에서도 매우 부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EU 정상들이 난민들을 아예 입국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출국을 쉽게 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 각국이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난민 수용을 지금 주로 많이 하는 터키에다가 4조 원 정도를 지원해주고, 난민이 주로 탈출하는 북아프리카 국가에 자금을 지원해줘서 그렇게 못하게 하고, 심지어 난민을 구조하는 인도적인 배들이 지금 유럽 각국에 입국을 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양상까지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난민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요, 한국적 현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점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난민에 대한 거부, 그 배경에는 이질적인 문화 간의 충돌, 더 나아가서 악화되는 세계 경제에서 포용력의 상실 등과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전체가 지금 극우 파퓰리즘화 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난민 문제는 미래가 없을 거라고 보이고요. 어쨌든 난민들은 자국에서 이렇든 저렇든 살아남아야 되는데, 저게 한번 이동의 러시가 벌어지고 나니까 그냥 대대적으로 이동하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문제는 유럽에 두고 극우화 경향을 부추기는 요소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독일 메르켈이 저 정도로 갔으면 다른 나라들은 말할 바가 없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 이 해외 뉴스들만 주로 좀 하겠는데요. 홍콩이 반환 21주년입니다. 그러니까 홍콩이 1997년 7월 1일 날 반환이 됐죠. 영국에서 중국으로요. 그리고는 50년간 일국 이체제를 해서 홍콩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중국의 말이 20년도 되지 않아서 무너지면서 중국이 지금 홍콩을 완전히 그냥 통제를 강화하면서 민주화를 억누르니까 홍콩 중심가에서 기속 21주년을 맞이해서 대규모 반중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홍콩의 이 민주화 단체가, 이 민진이라는 민주화 단체가 주최한 7월 1일 반중국 시위에는 작년과 비슷한 5만 명이 참가를 했는데요.
이 시위대가 홍콩섬을 가로질러서 이 정부 청사 센트럴에 있죠. 여기까지 행진을 하면서 공산당 일당 독재 종식 중국 공산당, 그리고 홍콩 점령 거부, 고도 자치 유지, 중국 국가에 대한 모독 행위를 금지하는 국가법 반대 등 슬로건을 내걸고 구호를 외쳤다고 합니다. 제가 중국의 국가가 연주될 때 홍콩 주민들이 요즘 이렇게 야유를 보내는 일이 많다 보니까 이런 법을 만들어가 처벌까지 하려고 하는 거죠. 근래 들어서 중국의 홍콩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 가속화되는 속에서 지금 홍콩의 현상 유지를 보장하는 일국 이체제가 무너진 부분을 보장하라고 홍콩에 지금 주민들이 들고 나선 겁니다. 자, 이 가두 시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요, 친중파 단체들이 몰려와서 민주화 시위대와 충돌을 했다는데요. 자, 시위에 가세한 대학생은 3월 입법회의 보궐선거에서 급진 민주파 후보의 출마 자격조차도 박탈해버린 사실을 비판하면서 국제사회가 홍콩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고, 한 70세의 남성은 중국의 존재가 사회에 전면적으로 침투함에 따라 홍콩인의 가치관이 바뀌는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지금 중국이 계속 홍콩에 중국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오리지널 홍콩 사람 중에 좀 살만한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으로, 미국으로, 호주로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점점 중국이 홍콩화 되어 가는 데 대해 남아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두려움이 지금 벌어진 건데요. 이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은 중국의 시진핑 앞잡이지요. 홍콩 독립 주장을 두고 국가의 한계선을 건드리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국가 안보를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웃기는 소리지요. 자, 중국은 하루 전날 드론을 100대를 띄워가지고 홍콩 반환을 기념하는 행사를 하고, 또 1일 날에는 홍콩에 주둔하는 인민해방군 부대를 공개했답니다. 왜 그랬겠어요? 겁주는 거죠. 군대가 이만큼 들어있다. 홍콩에. 앞으로 군대가 진압을 할 수도 있다. 지금 이런 부분을 지금 겁을 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 홍콩은 아마 조만간에 유혈 사태가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중국은 천안문 광장 시위를 진압했듯이 눈도 깜짝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정작 큰 문제는 중국 내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중국 안에서 최후 개선을 요구하는 퇴역 군인들의 시위가 잇따르고 이 각 지방 당국이 이들을 퇴역 군인들을 강경 진압함으로써 지금 충돌이 심각하게 벌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중국은 아무도 보도하지 않는데 홍콩에 있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가 유일하게 이걸 보도하고 있는데요. 자, 예비 군복을 입은 중국의 퇴역 군인들이 지난 19일, 6월 19일 중국의 강소성 이 진강시에서 100여 명의 퇴역 군인들이 시청사로 몰려가서 시장 면담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였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러면 퇴역 군인들이 시청사로 몰려가냐? 아마 중국의 퇴역 군인들이 이 퇴직한 이후에 일자리를 구하거나 퇴역 군인에 대한 연금을 지급하고 하는 그 역할은 지방 정부가 하고 있는데, 이들이 정해져 있는 그런 퇴역 군인에 대한 예우를 이행하지 않으니까 퇴역 군인들이 지방 정부로 몰려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진을 치고 철야 농성을 하겠다고 밤샘 농성을 하니까 새벽에 정체불명의 청년들이 몰려와 충돌이 발생했는데, 이 비슷하죠. 옛날에 철거촌에 벌어지던 일들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시위대 일부가 다쳤고, 시위대에 폭행을 한 젊은이들은 시청사로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위대가 폭행하는 장면이 이 중국의 메신저를 통해서 SNS를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그래서 중국 전역의 퇴역 군인들이 분노해서 이 진강시로 몰려들었고, 시위대가 이제는 100명에서 수천 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란 중국 정부가 퇴역 군인들이 이 시위에 합류하는 걸 막으려고 열차 운행도 중단하고 도로도 차단하고 드론을 통해 감시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요. 중무장 군인 2만 명을 동원해서
이 퇴역군인 시위를 해산시켰는데 부상자가 여럿 발생하고 여러 명이 체포되었는데 중국의 퇴역군인 숫자가 5,700만 명인데 이들은 연금, 주택, 의료 보장이 부족하다며 끊임없이 불만을 제기해 왔다는 겁니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도 2016년 10월에 수천 명이 처우 개선을 퇴직군인 수천 명이 요구를 벌였고 지난해 2월에도 수백 명이 퇴역군인이 중앙정부 청사를 둘러싸고 격렬한 시위를 벌였고 광동성의 르딩시에서는 베이징으로 청원을 하러 가던 퇴역군인이 정체불명의 사람들한테 공격받는 일이 발생하자 천여 명이 시청 광장으로 몰려가서 시위를 벌였다는 겁니다. 중국이 지난 4월에 퇴역군인 관련 부서를 설치해서 복지 취업을 알선한다 했지만은 그게 되지 않고 있고 퇴역군인은 한 달에 우리 돈 30만 원을 못 미치는 생계수당만 받고 있는데 관사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집도 이제 군인에서 나오니까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홍콩에서 중국 곳곳에서 홍콩 시민과 퇴역 군인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고 있어요. 5,700만 명이라. 이런데도 중국 사회가 지완이 된다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뭡니까? 중국은요, 오래 못 갑니다. 이번에는 이 미국 소식 좀 전하겠는데요. 미국이 요즘 취업이 잘 돼서 취업난을 모른다 하는데 미국 대학생이 그런데 4,400만 명이 빚더미에 올라 있다는 거죠. 제가 그 미국 대학생들의 빚 대해서 한번 이 다큐를 봤는데 심각하더만요. 미국의 대학이 돈을 갖다가 전부 쓸데없는 데 투자를 하고 정작 학생에 대한 대학의 질은 떨어지면서도 학비는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주마다 그 주 출신 학생들이 주립대학에 이렇게 가는 데는 학비가 싸지만은 사립대학이나 다른 주에 이렇게 대학에 가게 되면 좋은 대학에 그때 학비가 엄청나지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 1인당 평균 대출금이 4천만 원이고 취업하고 난 이후에 10년 동안 빚을 갚느라 허덕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대졸이 고졸보다 연봉이 평균 한 3만 불 정도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학을 가려고 길을 쓰고 있지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미국의 대졸 비율이 작년에 33.4%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미국의 대학생들의 대출금이 지금 얼마냐 하면 15년 만에 6배 이상이 늘어났어요. 지금 1조 4천억 달러라는 겁니다. 달러. 그러니까 1조 달러면 한국 돈으로 1100조인데 어마어마한 대학생들의 학자금 빚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미국의 이 문제는 뭔가 하면 대학에 넣으면 좀 더 나은 직장을 이렇게 잡을 수는 있지만은 이들이 이 학자금 빚을 갚기 위해서 초반에 한 10년 동안에는 허덕허덕 빚 갚는다고 고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럭커스 대학을 졸업을 하고 뉴저지 주립대인 주정부 교육부에서 분석가로 있는 레베카 윌스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월가의 금융회사에 다니는 아버지 덕에 학창시절을 유복하게 보내고 매사추세츠주의 주립대학에 들어갔는데 2008년 경제위기 때 아버지가 직장을 잃었어요. 월가에 있던 사람 많이 잃었잖아요. 그래서 대학을 자퇴하고 뉴저지로 이렇게 귀향을 했다가 결국은 집 근처에 사립대를 거쳐 럭커스 대학에 편입한 뒤 졸업장을 받았지만 학자금 대출이 6,500만 불, 6만 불에 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 시절에 웨이트리스 등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었지만은 대출금 규모는 점점 늘어났고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지금 취업 이후에도 매달 600달러씩을 원금과 이자를 갚아가는데 아직도 대출금이 3만 불 이상 남아서 그래서 이 결혼을 하는데 남자친구와 월세 1,350달러짜리 이 원룸에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학생들을 여론조사 해보니까 39%가 학자금 대출 때문에 학업을 중단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웬만한 부잣집 자식이 아니면 이렇게 지금 부모가 첫 등록금 정도로만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대출금으로 학비를 마련을 하는데, 주립대를 비롯한 공립대학이 한 학기에 $5,000 정도의 빚이 생기고 졸업할 때 4-5만 달러고, 사립대학은 이보다 2배에서 4배, 그러니까 한 8만 달러에서 20만 달러까지 빚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비가 비싼 뉴욕 대학 같은 경우에는 졸업 때 이 평균 대출 규모가 7만 달러까지 올라간대요. 왜? 뉴욕에는 집값 이런 것이 비싸니까요. 그래서 그런데도 미국이 이렇게 대학을 가야 되는 이유는 졸업 이후에 소득이 차이가 엄청난다는 거죠. 학위 소지자, 즉 대학을 나온 사람의 연평균 소득은 6만 5천 불 정도 되고, 고졸일 경우에는 3만 5천 불로 3만 불의 격차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2배쯤 되니까 빚을 내서라도 결국은 대학을 가고 보자 이렇게 하는데, 가난한 주일수록 학자금 대출 규모가 점점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평균 이 원리금이 갚는 액수가 한 $400쯤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으로도 점점 이 빚이 더 젊은 사람들한테 늘어날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보니까 대학에 가고 보자 하는 것이 지금 10년 만에 5% 이상 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 빚을 보통 20년까지 갚기도 한다는데요. 석사, 박사를 딸 때는 30년 이렇게 갚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대학을 졸업하고 10년, 20년을 학자금 대출을 갚으니 주택, 부동산 담보 대출 모기지라든지 이런 거는 엄두도 못 내고 대부분 젊은 사람들은 임대주택을 옮겨 다닌다는 겁니다. 자, 미국은 취직이 돼도 학비가 비싸고 이걸 감당 못해서 힘들고, 한국에는 학비도 한국 수준에는 한미 간에 소득 격차가 있으니까요. 한국 수준에는 비싸지만, 엄청 비싸지만, 이거는 미국보다 더한 게 졸업을 해도 이제는 취직하는데 또 몇천만 원이 더 들고 취직을 한다라는 보장도 없다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트럼프가 우파 포퓰리즘으로 대선을 잡는 데 성공을 했으면 지금 트럼프의 정책으로 제일 자극을 받은 나라가 멕시코입니다. 그래서 멕시코가 최근에 우파들이 많이 있었는데, 트럼프가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치고 어쩌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멕시코에서도 89년 만에 좌파 정권이 등장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멕시코의 대선이 이제, 멕시코가 땅이 커서 그런가, 그래도 그렇게 크진 않는데, 지금 아직 집계는 안 나왔는데요. 좌파의 오브라도르 후보라는 사람이 지금 50% 이상을 득표해서 당선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좌파 정당으로 이루어진 함께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라는 이 연대의 후보가 지금 멕시코 시장을 했던 사람인데 거의 당선이 확실해져서 지금 이 후보와 20% 이상의 격차를 벌이고, 총선에서도 좌파 연대가 다수당을 차지하고 광역단체 9개 중에서도 6개를 이렇게 얻었는데, 아주 이빨이 좋은 민족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이 지금 당선되어서 한국하고 비슷한데요. 빈민사회보장 강화, 비료 무상 공급 등 파퓰리즘 정책을 가지고 또 미국의 트럼프와 맞서 싸우겠다. 완전히 민족주의 피가 흐른다면서 트럼프와 반대로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미국과 맞서겠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미국으로 가지 않으면 미국은 작물을 수확할 사람도 집을 지어줄 사람도 없다면서 앞으로 트럼프하고 한번 붙어보겠다. 이러면서 지금 멕시코에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비슷한 좌파 파퓰리즘이 미국 바로
이웃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상하원에도 40%씩 다 넘어간대요. 그러니까 모든 지방자치 상하원 다 지금 압승을 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트럼프에 맞서서 들어라 트럼프라는 책까지도 쓰고 미국과 한번 붙겠다고 한다는 겁니다. 이제 미국은요, 멕시코 문제를 가지고 트럼프가 자극을 해서 재미를 봤는데, 그러다 보니 멕시코에는 이제는 트럼프 같은 좌파 또라이가 완전히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이제 미국과 정면으로 한판 붙게 됐다. 이제 미국 바로 앞에 차베스 같은 인물이 멕시코를 좌파 사회로 만들어가는 걸 미국이 보게 될 때, 이거는 감당 불가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남미나 중남미가 전반적으로 우경화가 되고 있는데, 미국의 지금 트럼프의 이 행태들 때문에 멕시코에는 극좌파가 지금 대통령이 되었다는 겁니다. 참 앞으로 미국이 멕시코 감당할 일이 걱정입니다.